부동산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자치단체장 지내셨으니까 이 문제 굉장히 해박하실 것 같은데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지금 뭐 서울의 주요 지역구마다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데 마용성,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출 규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갑작스러운 부동산 불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긴급 진화가 필요하다. 예. 이번은 긴급 진화의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고소득 증거 전문직의 초연끌, 뭐 다주택자들, 갭투자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의 부동산이 폭등하는 게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그 이런 부동산 그 가격 상승이 전체 서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급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어느 정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내에서 좀 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 내란수계가 뭐 그런 거 하나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그렇죠. 몇 년 뒤 나올 것 같은데. 뭐 아파트가 무슨 뭐 종이접기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또 저기 보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한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은 좀 중장기적으로 되는데 그때까지 그럼 부동산을 놔둘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대출 금지를 했는데 요번에 6억 이상 대출을 잰 것은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부동산을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그 필요 때문에 한 것 같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청년 및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일정한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는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보완해서 실수요자인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심한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구가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지방은 지금 뭐 서울하고는 너무 천양지차입니다. 대구는 광역시인데 왜 미분양이 넘쳐날까요? 거기는 대구는 아마 그 투기 수요들 때문에 제가 보니 공급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고층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는데 지방에 사는 메리트가 고층보다는 땅과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층의 이런 주택 전원주택들을 선호하는데 아마 서울의 강남 일대를 그 위해서 개발업자들이 주상복합의 고층 아파트들을 그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공급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시위원장이 되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아마 지방 살리기 중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들도 아마 그 50대 이상의 은퇴한 사람들이 그 귀촌 할 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던가 그리고 농촌의 인구 절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주거 문제들 아마 그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또 다른 뭐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공익적 그 아젠다하고 매칭을 시키면은 답이 있을 거예요. 뭐 미분양 아파트에 그 이러면 실거주할 수 있는 그 은퇴자들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대구 같은 경우엔 맹지에서 이제 갓 벗어난 교통은 형편없고 그런 곳에다가 이제 짓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수도권은 좀 공급이 좀 확대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래에는 이제 인구가 절벽처럼 돼버리는 상황이 올 텐데 제가 구청장을 해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한 집에 한 세대 두 세대 같이 산다던가 내지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산다던가 이랬는데 지금은 부모님들도 같이 살고
자식들도 같이 살고 그래서 1인 가구. 1인 가구가 중구만 해도 거의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집중 근접에 비해서 시내에 직장이 가까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아마 서울에는 제가 볼 때는 1인 1가구들이 많이 예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보다는 네. 그런 1인 1가구에 맞는 변화된 다양한 주택 수요들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아직은 중형 평수 이상의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1인 1가구 변화된 그 흐름에 맞는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직은 공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형 평수, 중평수 이상이 아니라 1인 1가구라고 하는 그 흐름에 맞는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는 그런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0평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앞으로 인구 상황은 더 열악해질 텐데 그것까지 내다보는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고요. 오세훈이가 너무 집값을 올려놓은 측면도 있죠. 그 뭐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예. 아마 그 토지 허가구역 그 풀면서 네. 아마 이 사단이 내관 소위 말해서 내관에 불을 붙인 격이 되는데요. 네. 그 특히 서울의 집값은 아시겠지만 강남의 몇 군데만 꿈틀하면 아주 순식간에 서울 25개구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네. 아마 오세훈 시장이 그 결정적으로 스모킹 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 이번 집값 폭등의 한 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심판도 더불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대출 규제로 해서 이렇게 뭐 빌려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 그 수요를 많이 줄여 놓긴 했지만은 뭐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이 마용성 아닌 지역에서 집값이 뛴다든지 또 전세값이 또 뛴다든지 이럴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저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마 그 대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5억 이상 대출을 규제했던 문재인 대통령 내 정책과 다르게 이번에 6억으로 그렇게 잡게 된 것도 네. 초강경 대책 대출 규제를 하게 된 것도 아마 강남 3구와 용산이라고 하는 뭐 대충 2, 30억이 넘는 곳에서의 대출 수요뿐만 아니라 6억 정도의 대출이라고 한다면 강북의 어느 정도의 8억에서 10억 정도에 상응하는 데서 6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대출 금액 자체를 낮춘 것도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강력하게 대출 액수를 6억으로 제한하는가 싶어서요. 예전처럼 이렇게 풍선 효과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민주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항상 그냥 이게 보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게 그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오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기 이재명 정부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뭐 효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4, 5년 이상 공급을 한다던가 시장 그 규제를 해놔야 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내란숙의 망친 경제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에 뜨거운 감자를 만났는데 이번에 긴급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안정 대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집을 꼭 소유해야 하나 이런 그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굳이 사지 않더라도 언제든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면은 그러려면 우리 486 세대, 이 5060 세대들이 빨리 좀 경제에서 그리고 중심 사회 산업군에서 좀 약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주택을 단순하게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가치 부여를 지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얘기는 20, 30대, 40대까지는 지금 뭐 주택을 굳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배들은 그럴 텐데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부모님과 저희 세대는 주택에 대해서 단순한 거주 이상의 자산으로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빨리 극복돼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의 격으로 자꾸 따져
가지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 중에도 리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굳이 소유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때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패턴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은 이제 집도 내가 굳이 자산을 갖춰서 뭐하지? 그냥 더 좋은 데로 영구 임대주택처럼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그 영구 임대주택이죠. 물론 사실 지금 영구 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좀 보조가 필요한 그런 계층에게 우선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무주택자에게 전부 개방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 해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도 말씀하신 대로 뭐 40대 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보다는 머무는 곳,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에 맞게 공급들 늘려나갈 차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돈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한다라면 부동산으로 한몫 잡자, 영끌하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 풍조들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말고 나머지 부동산에 몰린 돈들을 분산 투자해 나갈 수 있는 전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부동산의 거품들을 좀 가라앉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이제 쏟는 돈이 좀 주식시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아마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리고 정의로운 또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고 손실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말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사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좋은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 우리 서양호 평론가님, 예,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 오늘 하여튼 김용민 TV 처음 나왔는데요. 네. 제가 김용민 이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기대에 부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별 말씀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예. 좀 색다른 시각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지점이라든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이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한 개 선거구이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거는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몇 군데 선거구죠. 이게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기초단체만 해도 한 243개가 되고요. 예. 광역이 17군데고 예. 기초의원, 광역의원까지 합치면 뭐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아마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과 국민들께서는 그 맏형인 성남시장 출신의 경기도지사를 여기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단체장들,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결정 날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내년 3월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협조해주고 함께해 나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 그 자치단체 맏형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구청장으로 계실 때의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나요? 아니면은 성남시장이었나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저희보다 한 번 먼저 성남시장 하셔서 예. 그런데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청장 될 때 그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원체 많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교체가 됐는데 그때 앞선 구청장들이 당이 다르니까 뭐 인수인계 해놓은 게 없었어요. 그럴 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정책 성과집 이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큰 힘이 됐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사구시 발로 뛰면서 민원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갔던 지역의 정책들이 자치단체에 많은 귀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국정 운영에도 뒷받침이 되어서 당리당략적인 갈등들
뭐 그래도 개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대 담론도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 생활과 삶을 바꾸는 민생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생활에 대한 국정, 그 아마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와 경기도정을 잘 이끌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놈들은 어떻게 된 게 인수인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합니까? 아주 전통이에요, 전통.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들이 다 헤쳐먹느라고 인수인계 할 게 없지. 예. 또 뭔가를 좀 남긴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또 나중에 발목 잡힐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냥 솥에다 넣어가지고 국 끓여서 그걸 또 밥 말아 먹어야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정말 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할 테고요. 내년까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훌쩍 높여놓는 그런 일을 좀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